네, 보건교육 계획 과정 148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 계획을 할 때 먼저 요구를 사정해야 된다. 즉 대상자의 그 수준에 맞는 거여야 되고 대상자가 요구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과 지침을 확인해서 보건교육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수행 평가 계획을 한다. 이 순서도 기억을 해두시도록. 요구 사정이 제일 먼저고요. 우선순위를 그 많은 요구 중에 우선순위 설정해서 하나의 문제가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목표 설정하고 수행 계획, 평가 계획. 여기서 이 요구를 사정할 때 보건교육의 주제, 요구 사정에서 주제를 정하죠. 주제는 주제식과 방법식과 문제식으로 제시합니다. 학습 지도안 작성할 때. 그래서 운동과 건강, 운동을 생활합시다.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대상을 쓰고 장소, 일시, 목표를 쓰죠. 주제는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하자. 대상은 어머니 10명, 행복중학교 보건실 장소, 여기 일시, 몇 월 며칠. 자,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유발하고 목표 제시하고 선수학습 해상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의 내용을 쓰고 정리 단계에서는 정리, 평가, 그리고 차시 예고 등을 하겠다. 그리고 학습의 활동은 교사는 학생은 방법, 매체, 자료는 무엇을 쓰고 시간은 어떻고 지도시 유의사항은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입의 단계에서는 제목 쓰죠.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다. 필요성을 설명한다. 임신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등 목표 쓰고 학습 동기 유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이성 교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본다라고 했어요.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성 경험의 비율, 교제 형태, 키스나 애무의 비율, 성관계의 비율 이런 걸 보여줬어. ARCS에서 온 것 같아요. 주의력인지 시 관련성인지가 헷갈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는 엄마들만 모았다면 이게 관련성이겠지만 그렇잖아.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애들은 다 이성교제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율이 벌써 52%가 넘는다. 충격이지. 그래서 뭐든지 충격받는 건 뭐예요? 자극이니까 어텐션이겠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개 단계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토의합니다. 그리고 정리,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 평가 방법으로 해서 이런 예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표 제시에서 설정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학습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실 텐데 일반적인 학습의 목표는 학습 목표 방향성과 기대감 그리고 학습의 교육 방법의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의의나 목표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학습 목표의 역할은 교육의 방향성을 이탈하지 않게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 교육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왜냐? 학습 목표가 지식이면 지식의 영역이 될 거고, 그죠? 강의식이나 또는 이제 정의적인 영역 CPR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범이나 이런 교육 방법이 돼야 되니까 이제 방법 사용에도 기준이 되고 그리고 평가에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학습 목표의 필수 조건, 작성 시의 원리, 지식, 태도, 기술, 즉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영역이어야 하겠죠. 그 중에 하나일 거고 한 가지 목표만 단일 성과만 기술한다. 이게 중요하죠. 한 문장 안에는 하나의 성과만 기술한다. 여러 가지 성과를 한 차시에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죠? 이게 틀린 내용 수정하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는 한 단일 성과만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표현하고 명시적인 목표여야 된다. 즉 암시적인 목표 안다, 이해한다, 인식한다. 땡 틀렸죠? 암시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인 목표, 즉 구별한다, 짝짓는다, 기술한다, 시범한다. 이게 맞겠지. 그래서
자, 학습 목표 작성 시의 원리에서는 요거 단일 성과만, 그리고 암시적인 목표, 반드시 명시적인 목표. 그래서 수정하세요. 이 수정하라 라는 거에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네, 보건교육 학습 지도안을 쭉 써놓고 그래서 틀린 거 고치세요. 이건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 패턴이 다 비슷해. 그리고 행동 용어를 써라. 분명한 의미의 구체적인 명시적인 용어죠. 그리고 학습 목표하고의 관련성을 가져야 되는 게 목표는 당연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여야 된다? 실천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하며, 그리고 목표의 수정 가능성, 주기적인 수정과 검토,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요것도 요 목표 제시를 할 때 관련 4가지 고려점이거든요. 4가지 고려점. 실현 가능, 관찰 가능, 측정 가능, 수정 가능한 걸로 이렇게 고려점. 요걸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역시 출제가 되면 이 4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건 실현 가능성, 관찰할 수 있는 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제목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행동 목표의 구성 원칙. 요거는 한 5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시에서도 또 출제가 되고 있고, 목표에 대해서 출제를 하면 이걸 꼭 출제를 합니다. 즉, 메이거의 4가지의 진술, A, B, C, D 진술이라고도 하죠. 이 교육학 할 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너무 이건 중요하고 자주 나오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도 봅니다. 도착점 행동, 정의하다, 진술하다, 계산하다, 비교하다, 결정하다, 분석하다, 분류하다, 창작하다. 이런 거. 이해한다, 안다. 틀렸죠? 그런 거 아니고, 도착점 행동은 명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 다음에 그림을 보고, 다음에 표에서, 다음에 예를 통해서, 기구가 좋아졌을 때, 수은계, 혈압계를 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평가 기준. 몇 분 이내, 몇 시간 안에, 몇 개 이상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요게 다 평가 기준. 그래서 학습자 오디언스가 있어야 된다. 오디언스 주체가 있어야 되고, 내용, 변화될 내용이 진술돼야 된다. 그리고 상황의 컨디션, 조건이 제시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조달점 행동을 수행할 때 일련의 상황들, 조건, 다음에 그림을 보고, 다음에 얘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이런 거죠. 다음에 환경 안에서. 그래서 뭐 자료나 제약 조건들, 그리고 기준, 디그리, 수행 표준이나 준거,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 정답률, 최소 정답 3개 이상, 그리고 시간적인 기준, 요구되는 속도, 평가될 수 있는 정확률. 도달점 행동은 행위 명사, 동사로 진술되어야 되고, 2가지 요소, 도달점 행동에는 내용과 행동, 이렇게 2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한다, 발음한다, 분해한다, 이런 외현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안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감상한다, 이런 내재적인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목표를 진술했을 때 조건, 기준, 내용, 행동 용어는 뭐냐?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히 응급처치법을 시범할 수 있다. CPR을 시범할 수 있다. 자궁 내 장치 시술의 부작용을 5가지 제시하였을 때 조건, 4개 이상을 기준, 자궁 내 장치 시술의 부작용을 내용 선택할 수 있다. 도달점 행동, 이렇게 제시된 그림을 보고 조건, 정확하게 기준, 내용은 치아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뭐 예를 들어 대상자는 간호사 도움 없이 조건, 인슐린 자가 주사의 5단계를 기준,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 용어. 여러분 제일 못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조건, 기준, 내용, 행동 용어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잘 하겠지. 이런 거. 이것도 잘 하겠지. 근데 이게 대상자의 간호 도움 없이 이게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조건을 찾아낸 조건이 제일 어렵죠. 그리고 인슐린 자가 내용을 이건 내용이니까 잘 쓸 거 5단계를 또는 5가지 이상을 기준. 이것도 좀 쉬워. 행동용. 조건 제일 어려워서 또 학생들은 하루 식단을 작성할 때 칼로리가 적은 시기로 세끼 식사를 구성한다.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뭘로 할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런 예시문을 두고 4개를 쓰라고 하겠죠. 조건 쓰고 기준 쓰고 내용 쓰고 그죠? 행동 용어 쓰고 또는 A, B, C, D 또는 메이어의 4가지 기준을 써라. 이렇게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냥 4가지 기준. 그러면은 조건 찾고 기준 찾고 내용 찾고 행동 용어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판단하는 문제. 이거는 조건이야, 이건 내용이야, 이거는 기준이야, 이거는 행동 용어야. 이렇게. 이건 꼭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출제가 되면 이 메이어의 4가지 메이거의 4가지 기준이 제일 많이 나오지. 4가지 원칙, 포함 요소. 그 다음에 인지 영역. 그래서 목표 영역은 인지 영역, 정의 영역, 그리고 심동적인 영역이잖아요. 주로 인지 영역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인지 영역 한 3번 출제가 됐는데 심동적인 영역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인지 영역이 너무 많이 출제됐으니까.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도 출제가 좀 꽤 되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는 항상 이렇게 내용 사례가 나오고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기역, 니은 해가지고 여기에서 영역과 단계를 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영역은 제시해 준다면 단계를 쓰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단계를 명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버리게 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단계의 순서에 맞게 단계를 제시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순서에 맞게. 그래서 그럴 때 뭐 인지 영역은 어렵지 않겠지만 정의 영역하고 심동적인 영역은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용해 봐야 되죠. 자, 인지 영역에서 그런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너무나 놀랍게도 지식과 이해 영역을 혼돈하더라. 오히려 적용이나 분석, 종합은 혼돈하지 않은데 지식과 이해 영역을 혼돈하더라. 자, 그러면 단계별로 이 블룸이 얘기했잖아요. 단계가 있다. 지식의 영역은 단지 어떤 사실 개념의 정보를 회상했다가 기억했다가 그대로 재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에이즈의 원인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인슐린을 맞으면 당뇨병이 조절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당뇨 시기를 하면 혈당이 조절된다고 말한다. 자, 이거 유치원생이
4세 어린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4살 엄마들이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애기들 너무 자기 애 너무 천재라고. 뭐 한 거야 애기는? 가장 단순한 그냥 암기한 거야 암기. 물론 이제 암기도 안 되는 애들이 있겠지만 암기를 잘 하는 경우에서 이 암기 잘했다고 막 우리 애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엄마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 하나도 머리를 쓸 줄 아는 애도 아닌데 그거를 계속 주입식으로 암기를 시킨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뇨병이면 인슐린을 맞으면 조절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재다. 이게 천재야? 암기지 암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는 거면 이건 다 암기라는 그 지식이라는 얘기죠. 따라할 수 있으면. 근데 이해 단계에서 보시면 대상자들은 니코틴의 작용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그 스피치 대회가 있었어요. 스피치 대회가 있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선생님한테 또 훈련을 잘 받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막 스피치를 영어로 엄청 했어. 다 끝났어. 잘했어. 자, 이제 저기 이제 그 면접단들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학생 너무 힘차나 너무 잘했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히 설명 좀 해볼래? 이런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스피치를 했는데 근데 애가 지구 온난화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했으니까. 지구 온난화의 정의는 외울 수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라니까 못한 거야.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거지.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 지식하고가 혼돈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으면 당뇨병이 조절된다 라고 말한다. 이거 이해인가 지식인가? 암기인가? 응? 이해인가 지식인가? 그래서 말한다, 말할 수 있다, 말한다 이런 것도 열거할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지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되면 요걸 암기해서 4세 아동, 6세 아동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구분하시면 금방 조절이 될 겁니다. 에이즈가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암기로 안 되죠. 인슐린의 주사 목적을 설명한다. 이것도 암기로 안 되죠. 당뇨 시기로 인한 혈당 조절을 설명한다. 이것도 암기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지식의 단계, 암기의 단계에선 전혀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자꾸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적용은 구체적 특수한 상황에 과거에 학습한 자료, 지식, 아이디어, 규칙, 이론, 기술적인 원리, 방법의 추상성을 사용한다. 즉 심장질환과 니코틴 작용을 관련 짓는다. 당뇨 감염과 발간호를 관련 짓는다. 적절한 혈당 수준과 인슐린 용량을 관련 짓는다. 적절한 혈당 수준과 당뇨 시기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그죠? 두 가지예요. 하나를 하나에다가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관련 짓는 거, 요게 다 뭐다?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분석하고 적용을 여러분이 혼돈하시거든요. 분석하고 적용을 혼돈하는데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심장질환하고 니코틴 관련 짓죠. 감염하고 발간호 관련 짓죠. 혈당하고 인슐린 용량을 관련 짓고 혈당하고 시계하고를 관련 지어. 그래서 두 가지를 관련 지으면 이건 무슨 단계? 적용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26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6년도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다시 여러 문제에 솔솔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석.
아이디어의 위계와 관계를 분명해지도록 주어진 자료를 부분이나 분류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 물질 중 니코틴에 대한 질환, 탈에 대한 질환을 비교한다. 흡연의 증상 중 자신에게 나타난 증상을 비교한다. 인슐린 식사 후 당뇨의 관계를 논의한다. 과도한 탄수화물 시기로 발생하는 고혈당과 탄수화물 섭취 부족으로 발생하는 저혈당 증상을 비교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만 이를 비교하거나 논의하거나 하는 것은 분석. 그래서 분석이 오히려 훨씬 쉬워요. 근데 적용을 분석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식을 이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듯이 적용을 분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네, 사례만 보고. 자, 그다음 종합은 좀 쉬워요.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창조하는 거예요. 독특한 자료를. 그래서 그 금연 방법을 참고해서 금연 계획을 작성한다. 당뇨 관리를 참고해 통합해서 당뇨 관리를 계획을 세운다. 방법을 참조해 당뇨 시기 방법을 참조해서 당뇨 시기 계획을 만든다. 쉽죠? 계획 작성하는 거 요게 다 뭐다? 종합. 평가는 자료 방법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양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데 목표에 비추어서 당뇨 조절 상태를 비교한다. 적절성을 혈당 기준에 맞춰 판단한다. 정상 체중, 규칙적인 운동 표준에 비추어서 건강 행위를 판단한다. 실천 가능성을 평가한다. 골다공증 예방 계획에 따른 건강 행위를 판단한다. 요거는 이제 무엇무엇에 비해서라고 해서 기준이 제시되고 이 기준에 따라, 그죠? 무엇무엇에 맞추어, 무엇무엇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비교한다, 판단한다, 평가한다, 뭐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비교, 판단,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평가라고 하죠. 종합은 계획 세우는 거, 창의적인 거. 평가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이걸 평가라고 그러죠. 인지 영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정의적인 영역 만만치 않다. 내면화의 원리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성격화, 통합이 성격 가치로 통합되는 걸 우리가 정의다고 얘기하는데, 감수 수용, 리시브, 수용하는 거, 리시브하는 거죠. 단순히 수용, 의식하는 거. 나한테 온 걸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온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리시브 할 수밖에 없어. 담배 연기로 쥐가 죽어가네? 이런 거죠. 네. 가족 계획 강의에 관심을 보인다. 성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피임법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 이런 자극이 있었어? 뭐 이런 거죠. 리시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반응,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느냐면 반응을 하는데 해롭다고 말한다. 금연에 대한 자신 생각 느낌을 발표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자 과제를 해낸다.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태도가 바뀐 거예요. 반응을 한다라는 건 태도가 바뀐 겁니다. 즉 태도, 비선호의 감정, 적극적인 참여와 선호, 비선호. 선호하거나 비선호하거나 이런 반응을 하는 걸 말하죠. 리스판스 한 다음에는요, 가치화해요. 사물이나 어떤 활동에 가치를 추구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내면화 시키는, 좋다 싫다를 내면화. 좋다 싫다를 내면화하는 게 가치화예요. 밸류가 있어서 금연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죠. 금연을 권하기 시작해. 그리고 콘돔을 소형을 하기 시작해. 친구들에게 피임법을 권해요. 성충독을 운동으로 억제해요. 이거는 자신이 어떤 가치화가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가치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와는 무엇과 연결된다? 행동. 행동. 행동의 내용이 나타나요. 내가 금연 스티커를 붙인다. 금연을 권한다. 콘돔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에 조직화. 사물 현상을 가치를 복합적으로 비교, 분류, 순서를 매겨서 체계화시킵니다. 흡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 후에 커피 대신 과일을 먹습니다. 성충동 예방을 위해서 음란물 보는 대신 운동을 합니다. 요거를 가치를 어떻게 한다? 조합하는 거예요. 비교, 분류, 체계화한다. 가치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 대신에 무엇을 실행한다. 조직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격화, 인격화. 이건 좀 쉽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이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조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치가 내면화되었다. 팀 리더가 되었다. 이런 거죠. 조깅의 리더가 되었다. 성충동 예방, 음란물 시청 중지를 1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피임 사용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성격화, 인격화. 어느 단계가 어려우신가요? 자, 감수, 수용과 반응은 다르다. 담배 연기로 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담배가 가족에게 매우 해롭다고 말한다. 이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반응이지. 해롭더라. 어머 좋더라. 어머 실천해야겠더라. 응? 네. 어머 피임해야겠더라. 어머 금연해야겠더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반응이고요. 스티커를 붙인다. 행동을 이제 해. 네. 행동을 해. 콘돔을 사용해. 그죠? 운동을 해. 이런 거는 다 뭐다? 가치화. 그리고는 흡연보다는 생활 양식 위주로 커피 대신 과일을 먹고 그래서 뭐 PC 보는 대신 운동을 하고 요건 조직화. 그죠? 성격화는 쉽지. 성격화는 그냥 자원봉사자. 1년 이상 했다. 뭐 이렇게 유지되는 거 성격화. 심리운동 영역입니다. 지각, 유도 반응, 기계와 태세 고정 등이 속하게 되는 거. 신경 근육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을 한다. 이거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지각하는 과정. 관찰하는 거죠. 관찰한다. 요게 퍼셉션. 노인들은 운동 시범자가 보이는 근력 운동을 관찰합니다. 퍼셉션. 유방 자가 검진을 관찰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작동하는 거, 사용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퍼셉션. 그런 다음에 세팅합니다. 고무밴드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유방 모형 앞에 서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앞에 서 있어요. 세팅하는 거죠. 그죠? 태세.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교육자의 안내 지도에 따라 외형적인 행위를 해요. 지시에 따라 고무밴드로 운동을 따라합니다. 지시에 따라 유방 자가 검진을 실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자동 제세동기 사용을 실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시에 따른 반응이죠. 그 다음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를 메커니즘, 기계화라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운동을 한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 유방 자가 검진을 해본다. 예, 보건교사의 도움 없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메커니즘, 기계화죠. 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할 줄 알아. 그 다음에는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밴드로 운동을 한다. 유방 자가 검진을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실행한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항상 할 줄 안다. 실행해서 시행할 줄 안다. 이거죠. 네, 제세동기가 있어. 나 할 줄 알아. 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래? 컴플렉스 오버 리스판스. 복잡한 외적 반응.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냥 할 줄 안다. 할 줄 안다. 이거예요. 할 줄 안다. 이게 외적 반응이에요. 그리고는요,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게 적응이에요. 고무밴드가 없는 운동회가 내서 고무밴드 대신 끈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 뭐 강가에서, 그죠?
구조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자동제 세동기를 사용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 요게 적응. 그리고는요, 창조. 이제 뭐겠어? 기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서, 고무밴드가 없어도 할 줄 아는 거죠. 고무밴드가, 고무밴드 대신 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무밴드 대신 여러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할 줄 안다. 팔 운동을 할 줄 안다. 이걸 거고, 자동제 세동기가 없어도, 그죠? CPR을 해낸다. 이런 거가 이제, 창조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창조 나올 것 같아? 아니겠죠. 그죠? 창조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지각, 관찰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태세 하나씩 집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 자, 이제 지시에 따른 반응과 기계화가 혼돈될 수 있다. 이 단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걸요? 지시에 따라한다. 이거를 세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계화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 이제 고무밴드를 드세요. 운동 따라해보세요. 세팅 이렇게 생각하거나 따라해보세요. 기계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시에 따른 반응, 안내에 따른 반응, 유도 반응이죠. 유도 반응.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밴드로 스스로 운동을 잘할 수 있다. 매달 유방 검진을 잘하고 있다. 이 기계화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잡한 외적 반응으로도 판단을 잘 해요. 유방 자가 검진을 능숙하고 안전하게 빠짐없이 실행한다. 요게 복잡한 외적 반응이거든요. 도움 없이 할 줄 안다. 요게 기계화인데 외적 반응하고 기계화를 또 혼돈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렇게 기계화이거나 외적 반응이거나 아니면 유도 반응이거나 기계화이거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늘 출제를 해요. 아니면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열하라. 이렇게 되는 거를 출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목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좀 긴장하셔야 된다. 26년도에 예상 내용이에요. 목표. 그 다음에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의 선정 기준. 내용은 당연히 목표에 맞게 뭐 가족계획이든 성교육이든 흡연이든 대상자는 피크, 즉 성장 발달, 피지컬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모션, 그 흥미나 관심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 경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지식 정도가 있어야 된다. K, 피크, 관련성, 그리고 사회 적절성 중요한 문제고 활용 가능하고 최신의 지식이어야 하고 넓이 깊이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조직할 때는 타일러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수직 측면에서의 계속성, 계열성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직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성, 각 그 여러 교과목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성은 주요 개념 원리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제 나선형의 원리로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밀해져야 된다. 그리고 계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순서예요, 순서.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순서로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요거 논리적인 조직, 계열성에 따른 조직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계열성에 따른 조직의 원리 또는 논리적인 조직이라고도 하죠. 자, 조직은 연대순 또는 전체 복합순, 요소에서 복합으로, 전체에서 구체로,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모르는 부분. 익숙한 거에서 새로운 거.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덜 위협적인 거에서 더 위협적인 거. 가까운 거에서 먼 거.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거. 직접적인 거에서 간접적인 거.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추상성과 구체성. 추상적인 걸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걸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틀리더라고. 요것도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습니다. 내용 조직을 잘 해야 돼. 그리고 통합하고 범위, 넓이, 폭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래서 내용 조직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조직하거나 논리적으로 조직하거나 절충적인 조직을 하는데 논리적인 조직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타일러의 계율성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평가합니다. 평가는 누가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평가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전, 중, 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영역을 할 건가, 인지 영역을 할 건가, 정의 영역을 할 건가, 운동 기술 영역을 할 건가. 인지 영역의 평가 방법은 질문지, 구두 질문, 보고서. 정의 영역은 보고서, 관찰법. 운동 영역은 역시 실기, 실습, 관찰, 평정, 자기 보고서 등으로 평가할 수 있죠. 성취 기준은 상중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서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가 이제 보건교육 계획이고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목표와 내용에다가 초점을 두셔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교육을 할 때는 보건교육의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그래서 요거 보건교육의 방법 보시면요. 대상자의 크기, 출발점 행동,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강의식밖에 안 될 거고 출발점 행동이 너무 달라. 그럼 역시 강의식밖에 안 되겠죠. 그죠? 출발점 행동이 다 비슷하면 토의를 할 수 있는데 출발점이 다르면 강의식밖에 안 돼요. 사전에 경험이 없어도 강의식밖에 안 되고 교육 수준이 낮아도 강의식밖에 안 되지.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럼 토의할 수 있죠. 학습의 목표의 영역은 3가지 영역이 있었고 자, 그리고 교육 환경, 시간, 기타. 그래서 피크 요거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대상자 중심의 접촉 교육 방법은 개별과 집단 보건 교육이 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면 개별이 나아요, 집단이 나아요? 개별이 낫겠죠.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면접과 상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보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집단 보건 교육 중에서도요, 이렇게 일방식이 있고, 그죠? 왕래식이 있겠지. 그래서 일방식은 강의다. 그죠? 일방식이죠. 왕래식은 집단 토론, 심포지움, 패널 토의, 분단 토의,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왕래식의 방법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역할극 시범, 그리고, 시뮬레이션. 직접 시행하는 거. 요런 게 해보는 거고, 토의는요, 세미나, 캠페인은 아니고, 워크샵, 세미나, 패널 토의, 분단 토의, 요거 다, 분류하는 거?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움은 분류할 때 너무 쉬워. 청중이 일반인이면 패널 토의, 그죠? 청중도 전문가면 심포지움,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되는데 사실 세미나의 경우에도 모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심포지움하고 세미나를 구분하는 게 어렵겠지. 요즘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예전에는 패널 토의하고 그 다음에 심포지움하고만 계속 비교를 하더니 요즘에는 세미나, 또 포럼, 워크샵,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해 오세요. 네. 그래서 팀 프로젝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놓으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방법들 한번 보실게요. 상담. 그러니까 개별 교육 방법 먼저 간단히 보실게요. 상담은 피상담자의 자기 이해와 태도,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자기 인식, 도와주는 과정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나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그죠? 본인이 해. 그리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이 된다. 내담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상담자는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와주기만 하죠. 그래서 상담자는요, 초기에 신뢰를 형성하고 경청만 해요.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활동 단계에서 문제를 탐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의 기분은 어땠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탐색하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바람직한 생각 태도로 도달할 수 있게끔 실천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종결합니다. 자, 이래서 상담은 내담자하고 상담자의 과정이 있어요. 내담자는 자기 이해를 하고, 내담자는 자기 이해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 의사결정에서 태도, 행동의 변화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 문제 해결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러면 상담자는 우리 이거 지역에서 조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상담자는 자기 이해할 때 뭐만 해요? 신뢰 형성하고 그리고 경청하지. 의사결정할 때 상담자는 뭐예요?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 탐색하게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죠, 그죠? 문제를 탐색하게 해주죠. 문제를 탐색하게 해주니까 의사결정을 하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하면서 종결하는 거예요. 즉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게 이제 상담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담 과정을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입장에서의 상담 과정인지 상담자 입장에서의 상담 과정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상담은 이렇게 여러 문제에서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여러 방면에서 출제를 좀 하는 편이죠. 국시 등에서.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뭘 더 묻겠어? 상담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예, 신뢰를 형성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홍길동이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죠. 그죠? 선생님, 누구한테 고민을 하겠어? 신뢰가 형성된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니까 이 경청 방법이 상담에서는 우리가 요거 정신과에서 많이 출제하잖아요. 경청. 적극적 경청.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담하고 같이 출제하는 게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이 감정적 반영을 하거나, 그죠? 내용에 반영을 하거나,
그래서 반영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듣는다. 이런 소극적인 경청은 뭐 반응,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겠지만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것은 감정적 반영, 내용적 반영 방법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걸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아까 동기는 적극 강화, 외적인 강화들, 적극적인 강화하고 소극적인 강화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상담에서는 요 경청을 집중하셔야 돼요. 경청. 그렇게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담의 원리, 상담은 개별화의 원리, 내담자의 성질을 알아야 되니까 개별화 원리, 수용의 원리, 내담자의 장단점, 그렇지 못한 성격, 이거 다 받아들여야죠, 그죠? 주로 상담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본드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본드하는 애들이 착해 또. 엄청 혼돈스럽잖아요. 애가 착해, 성실하고 너무너무 부모님 잘 도와주고. 근데 이제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늦게 오시고 이러니까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본드하고, 본드 다 착한데요, 얘들 다? 이런 거. 내가 봐도 착해. 근데 본드를 해. 예?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참 헷갈린다 그럴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가시면 애들 되게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애기 같아, 생각이 너무 모자란 거죠. 우리 멍멍이 키운 지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진짜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애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막 그대로 표현을 한다든가, 뭐는 맞고 뭐는 맞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어야 되겠지. 뭐가 맞아요? 고치면 되지. 우리가 살다가도 고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어떤 모습도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간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할 때도 지나간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 긍정,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같이 있고 공감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제된 정서,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 조절해야 된다.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 옳다 그르다. 아니, 옳다 그르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다 맞겠지, 자기 상황에서는. 맞다가 부딪히니까 이 난리죠. 지금 저 밖에서도 맞다가 부딪히니까 이 난리잖아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야.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섬이 제로섬. 내가 양보하고 마이너스 5 할게. 네가 마이너스 5 해. 그럼 나도 플러스 5, 너도 플러스 5. 이게 합의죠. 제로섬이지. 그런 비심판적인 태도.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비밀 보장 참 어렵죠.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막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특히 막 이렇게 막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막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닫을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현재 문제에 대한 공감, 이런 거죠. 대충 얘기하는 거는 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높은 교육 효과, 문제 해결, 비밀, 다양한 적용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개인 대 개인이니까 경제성이 적고, 지지를 제공할 수 없고 상담의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면접은요, 목적이 있는 대화죠. 그래서 특별히 면접관은 학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면접할 때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물 있어야 되고, 언어도 수준을 고려한 어휘 표현을 써야 되고, 기록 꼭 해야 되죠.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하고, 질문할 때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뭐뭐에 대한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개방 질문을 하고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이어야 한다. 많거나 적은 질문은 혼돈스러우니 하지 말아라.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출제하니까 면접에서는 질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의 종류에서 출제가 됩니다. 개별 면접은 뭐 출제하지도 않아. 쉽고, 패널 면접은 뭔가요? 우리가 그 임용고시 면접하는 게 패널 면접이죠? 예. 나 하나에, 예, 면접자 한 명에 면접관은 여러 명, 전문가들이죠. 장학사님, 교장 선생님, 막 이렇게 해서 패널 면접, 전문가 면접관들이 질문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죠. 다수의 면접관이, 그것도 전문가 면접관들이 관찰 평가하니까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 명의 면접관에 의한 다양한 질문,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패널 면접이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하는 게 패널 면접이죠. 패널 면접이죠. 요게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접. 여러 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방식. 그래서 같은 질문으로 후보자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인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시간 소모가 적어요. 얼마 전까지 경기도에서 요걸 한 3, 4년 정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집단 면접. 네? 그래서 여러 명, 그러니까 한 뭐 6명, 대여섯 명이 들어가가지고 면접을 해. 토의를 하는 거를 면접관들이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토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발언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을 얘기하려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놓치는 사람 경우들이 꽤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상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런 패단이 좀 보여서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집단 면접이었어요. 역시나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집단 토론 면접, 집단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 주제 과제가 제시하고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 집단 면접 중에 토론 면접. 장점은 지원자의 이해력, 협조력, 판단성, 표현력, 설득력,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평가하는 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으로서는 토의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실력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다. 놀랍게도 실력을 드러낸 사람들은 다 붙었고 실력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막 10점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참 패단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게 이제 집단 토론 면접, 집단 면접 안에. 컴퓨터 보조 수업은 요즘에 많이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화되지는 않아요. 2003년도에 출제했을 때는 그때 막 당시에 컴퓨터를 처음 사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예요. CAI 컴퓨터 보조 수업이다라고 해서 방법 매체. 요즘에는 오히려 블렌딩 수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블렌딩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러닝, 블렌딩 러닝. 그러니까 뭐 블렌딩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고 와서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온 거를 오프라인에서 같이 토의를 한다든가, 이게 블렌딩 러닝이라고 그러고 이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또 다루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CAI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맞다 아니다 니네가 컴퓨터 앞에서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 주고 그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맞다 틀렸다 요거 이제 맞춰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수업들을 얘기해요. 처음에 이걸 엄청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피드백 바로바로 받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장점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자율적이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그죠? 틀렸으면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반복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편리하다. 그런데 비인간적이다, 비교육적이다, 또 능력 수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흥미 동기유발. 익숙한 학생은 굉장히 동기유발 잘 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동기유발이 안 된다. 비용이 많다. 비실제적이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개별적 학습이었고요. 이제 집단 학습 강의 들어갑니다. 일방식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의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렇고 자, 유의점, 학생들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강의 전에 요 아이들의 그 지식의 준비를 봐야 될 거고, 최신의 정보를 줘야 될 거고, 언어는 화법, 열정적이고 언어 수준이 청중에게 적합해야 되고, 크기,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해야 된다. 속도는 적절한 말의 속도를 유지한다. 여러분들 면접하실 때 요 면접하는 상황이 강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2차 면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5분이나 10분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잖아요. 그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면접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대부분 다 내가 면접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주제를 주면 이 주제에 대해서요, 내가 어떻게든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학생들이 다 들어? 수업 시간 듣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면접관들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수업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수업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보는 사람만 쳐다보고 계속해요? 안 보는 사람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선 일치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쳐가면서 하는 면접자도 있어요. 효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네? 그래서 저기요!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막 웃으면서 쳐다봐요. 점수가 주어져. 왜냐?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시킨 거잖아요. 너 너무 참여를 안 했나? 그런 것까지 보는구나. 이 사람은 수업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돼요. 아니, 건방지게 이걸 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할 때는 항상 저한테 수업 듣던 거를 생각해야 돼. 네, 내가 이거를 끼고 있어도 언제나 솔톤으로 수업을 해요. 그 솔톤이 되게 힘들어요. 어디가 힘들겠어요? 여기가 힘들지. 배도 힘들고, 배에다 힘을 줘야 소리가 솔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귀에 들려요. 딕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말의 전달 속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늘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시선 일치해가면서 또 내가 너무 표정이 어두워지진 않는가? 생각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강의예요. 그래서 화법, 언어 수준, 크기, 속도, 이건 시험에 문제 나오지 않아. 그러나 2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면접하실 거잖아요. 할 거죠? 해야지. 2차 면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려야 돼.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선생님을 뽑는 거잖아요. 저 선생님은 애들을 확,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에 20년, 30년 있던 분들이에요. 애들이 안 잡히는 거, 애들한테 뭘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보면, 얘들아, 이러는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요. 혼자 울고 오고, 막 앉아서 훌쩍거리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이거는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좀 알아서 못하나, 이걸 좀 똑부러지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너무 갈구하는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이렇게 목소리 딕션, 이런 거 시선 일치하면서 리더십 있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확 땡겨오는 선생님을 딱 봤어.
뽑고 싶겠다 1번, 저거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 2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뽑고 싶겠지? 그래서 점수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면접의 답안만 생각하신다고. 면접의 답은 복걸복이야. 모르는 거 어떡해?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대신에 모르는 게 많이 없도록은 해야 되겠죠. 1번도 잘 모르겠어, 2번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니까. 야, 저거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4개를 발표하는 걸로 봐서 저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해내겠다. 이런 이미지를 확 줘야지 되는 게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강의에서 여기 주의점은 여러분들 2차 면접할 때 필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항상 그 내용 생각하느라고 어쩌고 눈이 막 이렇게 딴 데로 가는 일 막 이렇게 암기 기억하느라고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1차 시험 딱 끝나고 나면 2차 준비 바로 하시는데 늘 이렇게 내용을 그냥 앉아가지고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용 외운 거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말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그래요? 연습이 엄청 많이 돼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연습하면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2차 면접은 연습하는 거하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10점씩 차이를 내는 거예요. 면접할 때. 이게 다른 합격선에서 10점이 떨어지면 합격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 기회에 막 강조합니다. 아시겠어요? 2차 면접 이런 거 크기 중요하다고. 그리고 설명할 때 강의는 설명할 때 이렇게 실내 사실을 제시하거나 통계 뭐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반복한다. 매체로 활용하면 좋겠다. 참여를 조장해라. 아까 질문한다, 과제 준다, 시선 일치한다. 그리고 때로는 동기유발도 해야 되고요. 질문할 때 교육 중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 성의 있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데 모르는 걸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장점, 지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전달할 때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많이 정보 주입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을 할 때 문자, 어구, 문장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고 다수에게 효율적이죠. 교육자는 교육자 재량으로 내용을, 시간,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학습자들에게 가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좋다라는 평이 있죠. 학습자는 교육 준비 시간이 짧아도 되고 긴장이 적어도 되고 동기유발이 안 돼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일방적 지식 전달이라 그러나 학습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학습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이 들어서 기억을 못한다. 이게 문제죠, 그죠? 회한이 부족할 수 있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교육자는 학습자의 진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중요점을 설명해주고 참여를 조장해야 된다. 아까 시선 일치, 보조자료 활용하기, 과제 주기, 그리고 평가를 해봐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스벨은 유의미 학습을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강조하느냐면 선행 조직자.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게 하는 거죠. 수업의 목적을 명료화시키고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고 과제와 학습자의 경험을 연관시켜요. 그리고 학습의 과제나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때 과제 제시할 때, 자료 제시할 때 조직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논리적인 순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전체에서 부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3단계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중요한 거는 어때요? 강조하고 반복해주고 요점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조직자 모델을 따라서 먼저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고 과제를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그리고는 요약하고 강조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수업의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진 분화적인 원리, 일반, 특수로, 통합적인 조정. 내용이 일치되고 통합해야 되고 새로운 개념이 원래의 개념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선행학습을 요약 정리해야 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직해야 되고 계열적으로 조직해야 되고 계열적인 조직 그리고 인지 구조를 조정하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언어적 설명을 한다. 요게 뭐라고요? 선행 조직자의 원리예요. 요거 뭐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행 조직자.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먼저 훑어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선행 조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 조직자란 새로운 학습 과제보다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과제 제시에 앞서서 제시하는 자료이죠. 즉 새로운 학습 내용을 이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 통합해서 설명해 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미분적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미분적분스럽게 표현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행 조직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내용을 이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 통합해서 너무 갑자기 추상성이 높은 걸로 옮겨가기는 어려우니까 뭘 활용해라? 선행 조직자를 활용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인지 구조를 조정하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언어적인 설명을 선행 조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 조직자는 학습 전에 제시하고 학습 과제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성,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지식이 없을 때 설명 조직자, 선행 조직자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예를 제시한다. 산을 설명하고 나뭇가지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선행 조직자는 산이겠죠. 그죠? 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뭇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나뭇가지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산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산을 먼저 설명하고 숲을 설명하고 나뭇가지를 설명할 것. 선행 지식이 있다면 비교 조직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을 위한 3대 조건. 학습의 과제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지 구조에서 학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과제, 지적 능력, 동기. 유의미 학습을 위해서 3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유의미 학습을 할 때는 학습 과제를 인지 능력에 적합한 선택이 돼야 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흥미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고 교육 매체 사용, 강의 도중에 참여 조장이 돼야 되고 매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학습자의 주의를 한 곳으로 모아서 질문을 통해 강조해야 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할 때는 정의 일반 서술을 사용하고 비교 형식을 사용해 설명하고 신뢰를 활용하고 증명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통계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중요 부분을 반복해라 라고 하죠. 장점으로는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전이가가 높다라는 것은 기존 지식과 연결되어서 전이가 높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과제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학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판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행 조직자에 대한 원리.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 선행 조직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추상성 내용을 가기 전에 뭐를 제시해라?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라. 요거죠. 선행 조직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구체적인 거를 통해서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자료 제시를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선행 조직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의미 학습이 되려면 선행 조직자를 활용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즘에는 다루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의. 자, 이제 토의는
엄청 출제가 되더라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답을 못 썼다라는 게 놀라운 거지. 분단 토의에서 엄청 놀라서 채점하면서. 응? 채점을 제가 2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여러분 답안을 채점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보실 때도 제가 여러분 답안지를 보고 첨삭해드려요. 그러면 그냥 답안지의 형태만 봐도 점수가 어디까지 나오겠다라는 예측이 되죠. 되죠. 그게 충분히 되는 게 내용이 부족하다. 이거는 암기를 더 하고 이해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는 제가 그거는 공부 좀 더 하세요 뭐 이런 형태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너무 내용이 적당하게 전부 다 알고는 있는데 왜 정확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까 분단 토의처럼 분단을 나눠서 토의합니다. 대강 하는 거야, 대강. 그리고 대강 기억하고 대강 쓰고. 이거 가지고는 점수가 40점이 40점 근처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라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성을 들이신 분들은 이거는 정확히 안다. 4번 문제는 4분의 3 내지 3.5, 4. 네? 이거는 확실한데, 이거는 덜 공부해서 4분의 1.5, 2.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비교가 되면 이분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부족한 부분만 채울 수만 있으면 점수가 거기서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여. 심지어 이제 20몇 점, 30몇 점이어도 한 문항의 답안이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게 공부할 줄 아시는구나.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모든 문항에서 다 대충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똑같은 이게 35점, 여기 35점 또는 40점, 45점 이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점수라 하더라도요. 그 나중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반복할 때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론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요건 26년도에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부분을 이론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가거나 모의고사를 갈 때는 물론 중요한 것도 껴서 여러분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 거지, 이론할 때 그런 체크를 일일이 잘 좀 해 놓으시고, 그 A급이다라고 하는 부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게 구분돼야 되지, 모든 걸 범위 내에서 대충 하면은 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진짜 빌어야지. 아는 것만 나오세요, 이렇게. 비나이다가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인 거 아시죠?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공부하는 그 습성을 어떻게 들여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밴드에다가 매주 지금 문제 올리는데, 아는 문제다 하더라도 답안을 좀 잘 써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고, 이분의 그 답안 작성하는 습성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체크해서 이론할 때도 체크해 드리려고 지금 매주 문제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답안 작성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습성을 보고 싶다는 거지. 뭘 잘 외웠다 못 외웠다가 아니라 습관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강의까지 보고 토익 갑니다. 쉬었다가 토익 갑시다.